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워킹맘이에요. 저희 아빠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희 5남매를 키우셔야 했죠. 엄마는 아빠가 남기신 돈으로 식당을 차리셨어요. 식당은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절절한 부탁에 엄마는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주셨고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편 여이고 홀몸으로 5남매를 키워야 하는 여자한테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 싶어요. 여튼 그 친척이 사업을 부도내고 잠적했거든요. 돈만 빌려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엄마가 연대보증까지 선 바람에 우리 집과 식당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결국 엄마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셨고요. 하지만 5남매의 학비에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언니와 오빠가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게 됐고 덕분에 저희 집은 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병으로 입원하시기 전까지는요. 10여 년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탓인지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렇게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 고2였던 저는 그날로 대학 갈 마음을 접었어요. 언니 오빠는 제게 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죠. 언니 오빠한테만 짐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언니 오빠가 반대를 하더군요. 특히 언니가요. 네가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안 그래도 아프신데 당신 때문에 자식 앞길 막는다는 생각에 더 힘드실 거 아냐. 그 말에 전 고등학교는 졸업하기로 했죠.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건설회사 격리보조로 들어갔어요. 이름만 격리보조였지 온갖 잡무를 다 하는 자리였죠. 하루 종일 커피 심부름을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우편물을 분류하면 퇴근 시간은 한참 지나있기 일쑤였어요. 제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넌 젊은 애가 왜 그런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니? 좀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봐.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왜 그러고 사나 몰라? 하지만 전 제 벌이가 살림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고 치료제가 잘 맞아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그 무렵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요. 평소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셨다며 함께 갔으면 한다더라고요. 회사 규모는 좀 작지만 그곳에선 제가 격리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셨죠. 야무지고 일 잘해서 금방 적응할 거야. 사람 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윤희 씨는 소개해도 내가 욕먹진 않겠다 싶거든. 이런 기회에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잘 생각해봐. 저는 월급이 오를 거라는 말에 회사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대로 된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됐고요. 그렇게 전 회사를 옮기게 되었죠. 처음 갔을 때는 일도 많고 정리가 안 된 파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했고요. 처음 몇 달은 괜히 옮겼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조금씩 자리가 잡히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전보다 월급이 올랐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 봐야 야근 수당은 없었지만요. 그땐 그런 게 흔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거래하는 납품업체 담당 대리였는데 순한 인상과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거든요. 회사에서도 평도 좋았고요. 저도 속으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네, 마음에 뒀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또 대리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트러블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것도 남들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대리님이 우리 회사에 오셔선 제 자리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윤희 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저랑 밥 좀 먹어줘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붕 떠서 혼자 밥 먹게 생겨서요. 전 특별한 일은 없긴 한데 근데 저랑 식사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우, 저야 완전 땡큐죠. 너무 뜻밖이라 놀랐지만 속으론 엄청 좋았어요. 데이트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연애엔 완전 쑥맥이었어요. 저는 그날 대학가 카페에서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먹어봤어요. 평소엔 회사에 나이 많은 분들 식성에 맞춰서 먹느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를 찾아다닐 기회가 없었거든요. 대리님은 그런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대리님과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맥주를 한잔 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저에게 또 만나도 되냐고 하지 뭐예요. 사실 윤희 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야무지고 생활력도 강한 것 같아서요. 제가 원래 외유내강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윤희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그 말에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어쩐지 망설여지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한테 처음 고백을 듣고는 어쩔 줄 몰랐어요. 바보처럼요. 대리님은 주말에 만날 수 있냐고 묻더니 생각 있으면 약속 장소로 나오라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가셨어요. 한 주 내내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전 결국 나갔어요. 선뜻 나가겠다 대답은 못했었지만 마음은 이미 대리님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우리 오늘로 만난 지 6개월이네. 사실 전부터 6개월 정도 만나면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나 자기랑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하자. 네? 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게다가 언니랑 오빠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 대리님은 조곤조곤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 누구든 먼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자긴 너무 가족한테 얽매이는 것 같은데 그거 결국 남 좋은 일이잖아? 자기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난 이제라도 자기가 결단하면 좋겠어. 저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언니는 아직도 남친도 없이 일만 하는데 제가 이기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고민 끝에 전 언니한테 대리님과의 일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머, 잘됐다. 안 그래도 가고 싶어하던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회사 다니며 돈 버느라 힘들었잖아. 서로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결혼해. 그렇게 저는 남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도 전보다 좋아지셔서 결혼식도 마음 편히 치를 수 있었죠. 신혼집이 멀어서 친정 식구들을 자주 볼 수 없는 건 좀 아쉬웠지만요. 남편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야 했거든요. 친정 식구들도 그 점을 아쉬워했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몇 개월은 별 탈 없이 지냈어요.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늦는 법 없이 집에 왔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야근이나 당직이 있다고 늦거나 못 들어오는 날들이 생겼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 보면서 집안 챙긴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가 저녁엔 회사에서 숙직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저는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회사에 먹을 걸 챙겨가기로 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파전도 부치고 이것저것 싸서 회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왔나 싶어 시계를 봤더니 저녁 7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했죠. 혹시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사 1층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30분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만난 적 있는 팀장님이 지나가시다 저를 보셨어요. 근데 팀장님이 절 보시곤 놀라시지 뭐예요. 제가 남편을 기다린다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수상해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제가 붙잡고 놔주질 않자 팀장님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남편은 결혼식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졸랐죠. 김 대리가 전부터 도박판에 기웃대고 그랬는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어서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판돈이 점점 커진다 싶더니 경찰서를 들락거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린 돈도 많고요. 저한테도 빌렸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보면 돈 달라고 할 테니까 어서 돌아가라며 절 걱정해 주더군요.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멘붕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샌 후 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겠다 싶어 집을 나서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보곤 아침 일찍 어디 가냐며 도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들어와 아침밥을 차리며 남편한테 회사에선 어땠냐고 떠봤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요. 그랬더니 출장 간 일이 정말 힘들었다며 오히려 제가 회사에 없으니 갈 맛이 안 난다고 너스레를 떨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라고요. 그 모습이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무 일 없는 사람 같기도 해서 어쩌면 팀장님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태평하게 잠이 든 남편을 보며 진실이 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오후 늦게야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섰어요.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은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지 뭐예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남편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장기 두는 노인들과 수다를 떨더군요. 너무 한량 같고 한심해 보이는 그 모습에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어요. 잠시 거기 앉아서 훈수를 두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더군요. 남편은 공원을 나와서 공장이 많은 컴컴한 거리에 낡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했기에 따라 들어갔죠. 정말 남편이 도박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온 건지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어두컴컴하고 낡은 계단을 올라가 남편이 들어간 사무실 앞에서 뽀얀 유리창 사이로 안을 살폈어요. 그 안에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담배를 피우며 화투를 치고 있었죠. 그 안에 남편도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컹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험악하고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저는 간신히 그 건물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편의 본 모습일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편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에 대해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갈비집으로 찾아갔어요. 결혼 전 딱 한 번 본 게 다여서
주소를 찾아 기억을 더듬어가며 갔어요. 밖에서 보니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저녁 식사 시간대라서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님 자리를 안내하느라 자리를 뜨자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혼자 왔는지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문 앞에 서서 그저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어떤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며 시어머니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가게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절 발견한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지 뭐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엄마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엄마한테 어머니래? 여자는 인상을 쓰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끌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죠. 가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어요. 새댁, 사실 난 새댁 시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새댁 남편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하도 갚지 않아서 찾아갔더니 자기가 곧 결혼을 한다고 어머니 노릇만 해주면 마음 잡고 이래서 갚겠다더라고. 새댁을 속인 건 미안하지만 어떡해. 돈은 받아야겠고 해서 해줬지 뭐. 결혼하면 제대로 일을 하겠지 싶어서. 근데 아직도 돈을 안 주네. 내가 아주 미치겠어. 그러면서 자기 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돈 빌려준 것도 알면 큰일 나니까 다시는 가게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가짜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대체 이 사람한테 거짓이 아닌 게 있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며 거실에 대자로 뻗어서 밥을 차려달라더군요.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절 속인 이상 저도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싹 빼입곤 출근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죠. 시아버지, 시동생, 이모님이라고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은 같이 화투를 치다 만난 사람이었고 시동생과 이모님은 돈을 받고 알바를 한 거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평생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왔어요. 한 손에 치킨 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오랜만에 치킨이나 먹자. 맨날 밥 먹기도 지겨워서 말이야. 여기 내가 전에 말한 그 치킨집인데 진짜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다니까. 이제 맨날 이것만 먹자고 할걸? 그래?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어? 그 치킨집에서도 돈을 빌린 건 아니고? 그러자 남편 안색이 확 바뀌더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뻔뻔한 행동에 더 화가 났어요. 어제 도시락 싸들고 당신 회사 갔다가 팀장님 만났어. 도박하다가 회사 사람들한테 빚지고 잘린 거라 시부모님, 도련님, 이모님도 다 가짜라는 거. 나 다 알게 됐다고. 당신 공원 뒤 공장에서 도박하는 것도 다 봤으니까 변명할 생각 하지 마. 대체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한 거야? 저는 적어도 남편이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죠. 적반하장으로 어디 남편 뒤를 몰래 밟냐며 왜 사생활을 들추냐지 뭐예요? 사생활이라니. 아니 어떻게 그게 사생활이에요? 기가 막혀서 정말. 게다가 제가 당장 헤어지자고 하니까 오히려 엄포를 놓더라고요. 웃기지 마. 내가 헤어질 것 같으면 그런 생쇼를 하면서 결혼했겠어? 어차피 알게 될 거 이렇게 되길 잘했네. 내일부터 당신이 돈 벌어와.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냐. 나는 당신 생활력 그거 하나 본 거니까 이제 본 좀 뽑아야겠어.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가기라도 하면
친정에 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다 가만 안 둘 거라는 거 있죠.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라며 치킨을 바닥에 던져버리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릴 적 우리 집이 친척 때문에 다 넘어가면서 세상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엔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나더군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맨바닥에 이불 한 장을 둘둘 말고선 웅크린 채 밤을 새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하면서요.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도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남편을 절 볼 때마다 취직해서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해댔어요. 돈이 없어서 판에 안 끼워준다며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도 했고요. 판돈이 떨어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제게 취직하라는 소리만 떠들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예, 형님. 이번 판 뜨는 거 틀림없죠? 아우,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돈은 다 마련했고요. 이번에 크게 따서 형님 돈도 다 갚을게요. 저 못 믿으세요? 틀림없다니까요. 아무래도 도박판이 크게 벌어질 모양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간다고 하곤 집으로 나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곤 형사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죠. 제 얘기를 수첩에 상세히 적던 형사님은 잘 알겠다며 걱정 말고 남편이 나갈 때 자기에게 연락만 달라고 하시더군요. 몸 조심하라는 말도요. 그 말에 진심이 느껴져서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이 해주는 말이 그렇게까지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형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서둘러 장을 봐서 집에 돌아가 저녁을 차렸죠. 남편은 저녁을 먹으며 일단 제 통장에 있는 돈부터 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그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알 거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 방에 크게 딸 수 있다며 미친놈처럼 실실거리며 밥을 먹었죠. 저는 도박은 손목을 잘라야 끊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남편한테 통장을 내주었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해선 통장을 잽싸게 집어가더군요. 그리고는 낯선 핸드폰을 꺼내놓고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일전에 통화를 했던 형님이라는 사람과 모종의 거래로 받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신이 나선 찾아놓은 돈 뭉치를 들고 바쁘게 집을 나서더라고요. 저는 베란다 창문으로 남편이 가는 방향을 살폈어요. 남편이 대로를 피해 흥미진 곳으로 가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그 길로 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조금 전에 나갔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형사님은 잘 알겠다며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시간이 지나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죠. 저랑 통화를 했던 그 형사분이셨어요. 형사님은 도박판을 벌인 일당들을 모두 잡아들였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잡았는데 나를 찾으니 일단 오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안은 하우스에서 잡혀온 도박꾼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유치장에 있던 남편은 절 보자 손짓을 하며 얼른 자기 옆으로 오라더군요. 전 그저 쳐다만 볼 뿐 가지 않았어요. 제가 형사님과 얘기할 동안 남편이 뚫어져라 저만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형사님 말로는 남편은 거액 불법 도박 이력이 여러 번 있고 이번에는 사기 도박판에서 바람잡이를 한 게 드러나서 구속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한테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있는 유치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여? 거기다 내 가족을 두고 협박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헤어져.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남편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빌더니 곧 씩씩거리며 자기 계산이 틀렸다고 주먹으로 벽을 탕탕 치더군요. 저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그 사람이 좀 잘해준다고 홀딱 빠져서는 정신을 못 차린 게 너무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웃음나 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달라. 그 안에서 평생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 많이 해야 될 거야.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고 저희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가족들은 저보고 큰일 날 뻔했다며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다독여 주었죠. 이후 저는 보험 설계사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된통 당한 경험이 있는지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더군요. 그렇게 딱 10년 전에 저는 재혼을 했답니다. 지금은 아들을 둘이나 뒀고요. 여전히 일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가끔은 그 사람은 진짜 누구였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사기꾼인 건 변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제 긴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요즘 같기만 하면 앞으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20대 여성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함께 유학을 떠났던 남친과 결혼을 했어요. 현재는 임신 5개월 차 예비맘이고요. 저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할아버지께서 창업하신 기업이 아주 커서 몇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중 한 회사를 맡고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빠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셨대요. 엄마는 결혼 후 절 임신하시고서야 회사 일을 그만두셨고 그 후로는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남들은 저희 엄마가 부잣집 사장 와이프니 대접받으며 살았겠다 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건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와 아빠의 상간녀 때문이었죠. 아빠는 회사에서 엄마를 보고 반해 오랜 시간 쫓아다닌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결혼 후 엄마가 저를 출산하고부터는 엄마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대요. 그때부터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엄마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아빠의 태도였어요. 아빠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당신 사람 만나고 다녀요? 엄마가 작정하고 따졌더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상황상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빠는 완전 철판을 깔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존심 강한 엄마는 비참하고 서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언젠가 엄마가 그러셨는데 엄마가 더럽고 치사해도 살아야겠다 마음먹었던 건 바로 저 때문이었대요. 결혼한 직후 임신에 가진 유일한 딸인 저를 보며 엄마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아빠는 기어이 엄마를 한 번 더 무너뜨리고 말았죠. 당시 전 고작 4살이었지만 그날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신기할 정도로요.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참이었죠. 저희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울타리 앞에 아빠 차가 서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하기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저도 의아해했죠.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엔 아빠 구두와 처음 보는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먼저 아빠가 보였고 옆에는 처음 보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사실
아줌마라고 하기엔 젊은 나이로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4살짜리 어린애한테는 아줌마였죠. 그 아줌마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린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요. 그 아줌마와 품에 안긴 아기를 본 엄마의 얼굴을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는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맥없이 떨어뜨리고 석고상처럼 하얗게 변한 얼굴로 아빠와 그 아줌마, 그리고 그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멈춰선 엄마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와서 선언하듯이 말했죠.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야.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챙겨주라고. 먼저 애 키워봤으니까 잘 좀 도와주고. 아들이지만 딸 키우는 거랑 별 차이 있겠어? 그리고는 제 쪽으로 몸을 굽히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영이 동생 생겨서 좋지? 잘 챙겨줘야 해. 그러더니 아빠는 몸을 돌려서 그 아줌마에게 쉬라고 한마디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곧이어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가슴에 엄청난 비수를 꽂고는 변명도 없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 아줌마와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곤 제 손을 꼭 잡고 그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나도 바깥 양반한테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마당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이 집에서 같이 살려면 쥐 죽은 듯 살아요. 내 딸한테 말 걸 생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우리 모녀랑 좋든 나쁘든 무슨 관계 맺어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애는 알아서 잘 키워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왔는데 돈은 줄 테니까. 그래도 애 낳은 게 어찌 보면 동아줄이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놀기만 했는데 그래도 자기 애라고 책임감은 있었던 모양이니까. 그 말을 들은 아줌마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2층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히고 놀아주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제 옆에 누워서 몰래 울었어요. 그 아줌마랑 사는 게 처음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아빠가 그 아줌마에게 돈은 따로 주는 것 같았고 아줌마는 그 돈으로 아기 용품이나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서 썼거든요. 집안일은 할 줄 아는지 자기 밥은 알아서 해먹고 아기도 자기가 돌봤으니까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기가 귀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절대로 가까이 가거나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빠란 사람은 참 뻔뻔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사랑해서 쉬는 날이면 저랑도 놀아주시고 아기 안부도 물으시며 골고루 관심을 주셨죠. 물론 아줌마와 아기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어요. 특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요. 여전히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할아버지는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인상부터 정말 냉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문란한 행동들과 그에 따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죠. 그래도 아줌마는 돈 충분히 받고 넓은 집에 살면서 버림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대로 엄마와의 충돌도 거의 없었어요. 아주 가끔씩 집안에서 뭘 물어봐야 할 때는 몰래 제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죠. 그럼 어린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건 여기 있어요. 저건 저기 있어요. 하고 대답해 주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줌마는 자기가 말 건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9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스스로 한 선택이었어요. 발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빠였죠. 당연히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집안이 소란스럽더라고요. 나가보니 이미 엄마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니
샤워봉 위에 수건을 여러 개 연결시킨 끈이 끊어진 채로 걸려 있었죠. 아빠는 엄마가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어요. 엄마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걸 숨길 수 없으니 뒷말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화장한 엄마를 납골당에 안치시키던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바람난 남편의 내언녀와 혼의 자식까지 키우며 살다가 간 인생. 심지어 엄마는 친정 식구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몇몇 친척들이 다였죠. 엄마는 외동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결코 좋은 의미의 새 인생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죽자 같이 살던 아줌마는 돌변했어요. 곧바로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줌마에게도 태도를 싹 바꿔버렸어요. 너 그동안 네 엄마 믿고 나대더니 천벌 받은 거야. 너 내가 만만했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를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4살 어린 배다른 남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다른 방에서 조용하게 책 보는 절 찾아왔죠. 꼬집고 때리며 어디 동생을 울리냐고 욕까지 해댔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보는 곳에선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챙겼죠. 아빠는 당연히 속아 넘어갔고요. 그렇다고 아빠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죽은 이유도 아빠 잘못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수없이 꼬집히고 욕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줌마는 돈 아낀다고 도우미 아주머니를 해고까지 했어요. 집안을 자기가 아예 쥐겠다는 생각이었겠죠. 물론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음식은 사다가 먹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동생 안 챙긴다고 더 구박받았어요. 심지어 남동생 숙제를 대신해 놓으라고 시키고 아줌마는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나가고 그랬죠. 아빠한테는 아영이는 배 아프대요. 이렇게 말하고요. 아빠는 아줌마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가끔 은근히 혼인신고를 바라는 듯한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빠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아줌마가 토라지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전 중학생 나이가 되고 나니 아빠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줌마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대상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항도 했어요. 아줌마에게 대들기도 했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남동생에게도 차갑게 대했어요. 절 보고 아무렇지 않게 누나 하는 게 짜증났거든요. 그럼 아줌마는 아빠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자기가 나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연기를 해댔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제 용돈을 줄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무시해버렸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미웠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으니까요. 남아있는 외가 식구들도 없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봤자 아빠가 둘러대면 더 곤란해지는 건 저였으니까요. 게다가 친가 쪽과는 교류가 드물어서 무섭기도 하고 어색했거든요. 거의 명절에 얼굴만 뵙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반항도 하고 수능도 하면서 나름 요령있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도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 어릴 때처럼 절 만만히 대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뒤에서 엄청 수군거리고 다니긴 했죠. 특히나 제가 엄마 생일과 기일에 생일상과 제사상을 차릴 때는 더더욱 일부러 케이크를 엎어버려서 다시 사오게 만든다거나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실수인 척 엎어버린다거나 가지가지였죠. 남동생은 저와 아줌마의 신경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보다는 훨씬 편하게 자랐죠. 비록 혼외자라고는 해도 걔는 자기 엄마가 살아있으니 자기 편도 들어주고 대놓고 아빠인 걸 드러내고 살 순 없지만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살았으니까요.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은 고결하게 키우겠다고 작정했는지 애를 아주 순수 덩어리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웃으며 누나라고 불렀겠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했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공부하면서 일을 했어요.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할 시기 앞당기고 대학 학비도 내가 해결해야지 싶어서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면 아줌마는 쥐꼬리만큼 벌어서 뭐 했으니? 그냥 네 아빠한테 납작 엎드려서 좀 얻어내봐 하고 빈정거리곤 했죠. 언젠가는 아줌마가 제 지갑에서 지폐를 훔치는 걸 잡은 적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요. 성적은 상위권이었어요. 수능 점수도 훌륭하게 잘 나왔고 원하던 대학에도 무난하게 합격했죠. 아빠한테 합격 소식을 전하니 웬일로 좋아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축하 선물이라고 새 옷과 가방도 사다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 말라고 하셨죠. 아빠 돈 받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직은 재력이 모자라니 일단 아빠 계좌에서 등록금을 이체시켰고 아줌마는 그걸 가지고 아빠에게 또 뭐라고 했어요. 성인이 됐으면 지가 벌어서 학비를 내야지 그걸 대주냐고. 그럴 거면 우리 귀한 아들내미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결정을 바꾸진 않았어요. 아줌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동안 저랑 마주치면 죽어라 노려보고 뭐라 중얼대며 빈정거렸죠. 대학교 생활은 그래도 좋았어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도 들고 MT도 가고 생활에 활기가 조금 도는 것 같긴 했어요. 물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힘들긴 했지만요. 늦게 들어가면 아줌마는 너 왜 이렇게 늦니? 혹시 몸 파는 일이라도 하니? 하고 빈정거렸죠. 그럼 전 아줌마한테 설마요. 왜요? 내가 아줌마처럼 몸 팔다가 우리 아빠 같은 돈 많은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받아쳤고 아줌마는 그럼 화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전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속이 풀렸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도 꽤 풍족한 집안의 자제였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남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아빠가 회사를 이끄는 걸 보고 동경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빠 회사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대요. 과도 그쪽 과였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환경도 비슷한데 남자친구 가족은 참 화목한 게요.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괜히 더 부끄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집안 이야기는 일절하지 못했어요. 저도 집에다가 만나는 사람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실 졸업하기 직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바로 독립을 하려고 했었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상이라 진작에 자기 아버지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제가 대학교 졸업을 1년쯤 앞두고 있었던 때부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셨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셨죠. 일주일 내내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 계실 때도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것 같았죠.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수능을 친 지 일주일이 좀 넘은 남동생이 거실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남동생은 제게 안 입고 온 존재이긴 했지만 낌새를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남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어요. 저는 안방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자 아빠와 아줌마 대화가 들리더군요. 그렇다고 백에다 목걸이, 반지, 보석까지 다 갖다 팔면 어떡해요? 지금 집도 팔아야 할 처지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지훈이 데리고 다른 데 좀 가 있어야겠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요? 부모하고도 연락 끊은 게 몇십 년인데 지훈이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어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뺄 줄 누가 알았냐고. 내 잘못이야? 아빠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주 투자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 돈만 빼먹고 튄 거죠. 그 바람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당시 제 용돈과 생활비를 대부분 제 벌이에서 내고 있었고 아빠 돈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라고 생각해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아줌마는 아니었죠. 아빠가 아줌마의 명품들이나 보석들을 말없이 전부 처분해 돈을 만들고 있었고 정식 배우자도 아니었던 아줌마는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벌이를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 명품들을 제 돈 주고 살 수도 없었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아빠한테 연 끊겠다고 선언하고 독립해서 남자친구랑 돈 모아 결혼할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빠는 아침 일찍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줌마, 남동생에게도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을 입으라며 청하셨죠. 웬일로 얼굴이 상당히 밝았고 흥분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오신데 나랑 사업 관련해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다고. 며칠 전에 아버지 모시는 이비서한테 살짝 얘기 좀 흘렸거든. 아버지 도움이 좀 필요한데 언질 좀 해달라고. 그런데 오신다네. 그래도 아버지라고 챙겨주시네. 당신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있어. 여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둘러댈 테니까. 사업이 어려워졌는데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주인집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면 아버지가 더 감동받으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빠란 인간 참 교활하다 싶었어요. 어차피 곧 나갈 건데 적선이나 한번 하자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옷 입고 얌전히 기다렸죠. 아줌마도 그렇고 남동생도요. 1시간 정도 지나고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명절에 인사만 드렸던 할아버지인지라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근엄하게 들어오신 할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 날카로운 모습 그대로셨어요. 전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할아버지는 졸업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졸업한 걸 알고 계실 줄 몰라서 조금 놀랐어요. 아빠는 약장수처럼 자기 사정을 열심히 포장해서 할아버지께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뭐 다른 건 다 잡설이고 결론은 아버지,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다른 거 힘드시면 채무 갚는 거라도 좀. 아빠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할아버지는 옆에서 기다리던 비서를 손짓해 부르셨죠. 이 비서, 이놈 회사 정리 절차 밟고 이놈 권한이고 직급이고 다 회수해. 앞뒤 설명 없이 던져진 할아버지 말씀에 아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아빠는 소파에서 내려와 덥석 무릎까지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 모습을 보시고는 갑자기 테이블을 탁 내려치시며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볼 땐 인과응보다. 너 내가 내 기업 계열회사 휘청이는 것도 모르는 천친 줄 알았냐? 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망할 줄 알고서도 그냥 버린 거다. 너는 인간이 글러먹었어. 뭐하고 놀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처, 내 며느리가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를 줄 아냐고. 네가 10년 넘게 저 여자랑 네 혼외 자식 새끼 숨긴 것도 모를 줄 알아? 할아버지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줌마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고 할아버지를 처음 뵙자마자 이런 모습을 본 남동생은 겁먹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아영아, 일어나라. 하랩이랑 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는 직접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끌려나갔고 할아버지는 이비서, 아영이 짐 좀 다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 라고 말씀하시곤 절 데리고 나가 차에 태우셨죠. 차에 타서 어리벙벙한 저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네가 나한테 의지하다 보면 스스로 서림을 잃게 될 것 같아서였다. 이젠 대학도 졸업했고 얼마 전엔 취직도 했다지. 이제 내가 갚아줘야 할 것 같구나.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우리 손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죠.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앞으로 당분간은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자. 듣자 하니 독립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동안 할미 할비랑 못했던 얘기도 나누면서 당분간 살자. 할비가 곧 독립시켜 주마. 그날 할아버지 집에 가니 할머니도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 양반이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더라 하시면서 할아버지께 원망의 시선도 보내셨죠. 저는 그렇게 수년 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할머니와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빠는 아줌마까지 대동하고 와서 빌었어요. 할아버지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요. 아줌마는 우리 아들 올해 대학 가요 아버님. 손주 대학은 보내야 하잖아요. 하고 빌었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왜 그쪽 아들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뭐라도 됩니까? 한마디 던지시곤 내치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아빠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명령이셨죠. 전 제가 해야 하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거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 유학을 권하셨고 외국 대학에 석사과정을 지원해서 유학길을 떠났어요. 남자친구도 같이 갔고 저희는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도 역시 아빠는 없었어요. 제 과거를 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저는 힘들었던 과거를 겪고 지나왔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처럼요. 몇 개월 뒤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절대 저같이 힘든 어린 시절은 보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남편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